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8거래일째 오르면서 3년 내 최고치를, S&P 500도 4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2년 3개월 내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중국의 긴축 소식에 국가별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강세를 보였지만 은행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독일과 영국은 오르고 프랑스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상에 따라 국제유가와 금값은 내렸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87달러 79센트, 금값은 온스당 1484달러 9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387억 달러로 지난 1월 이후 최소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약달러와 해외 수요 개선으로 수출이 늘고 수입이 전월 수준에 머무르며 적자폭이 대폭 줄었습니다. 12월 로이터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는 74.2로 지난 6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중국인민은행은 자국 내 모든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오는 20일부터 0.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6번째로 이로써 공상은행 등 중국 4대 은행의 지준율은 19%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김종성입니다. 중국이 지급 준비율을 인상했지만 미국 증시의 악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각각 3년 내 2년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호조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마감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강남구청역 지점의 최우선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경제 지표가 빛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지난 금요일 수칙을 정리해보면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3대 지수 마감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예. 일단 중국 지급준비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무역 적자가 축소됐다고라는 지표 개선으로 미국 시장은 일단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나스닥은 3년 이래 좀 최고치를 가고 있고, 네. S&P 500도 27개월 내 이제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단위로는 이제 다우가 0.25%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1.78%, 그다음에 S&P 지수는 1.28% 오른 저희 1140.40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게 되면 일단 중국 긴축 소식과 이제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장 초반에 횡보세를 좀 머물렀다가 네네. 미국 적자 감소폭이 이제 예상을 웃도고 소비자 신뢰 지수가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지표가 이제 좋게 나타난 점이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증시 상승에 이제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들어서 이제 지위와 한의웰이 잇따라 배당을 늘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제로 기업들 실적도 더 좋아지지 않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증시는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경제 지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미국의 무역 수지, 이 적자폭이 대폭 줄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줄었길래 시장에서 이렇게 환호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무역 수지 적자 규모를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10월 무역 적자가 이제 전문가들은 430억 달러 적자로 이제 전월 440억 달러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좀 봤었는데. 실제로는 387억 달러로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난 1월 이후 가장 작은 무역 적자 규모고요. 대중 무역 적자도 이제 이게 포인트인데 10월 278억 달러에서 11월 달에는 250억 달러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쉽게 보여드리려면 그래프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면, 인터내셔널 이제 트레이드라고 이제 수출과 수입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임포트,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들면서 엑스포트, 그러니까 수출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임포트,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그래프를 좀 보시게 되면, 무역 적자의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빨간색 선이 이제 6개월 평균 선입니다. 6개월 평균 선이 이제 약간 마지막에 와서는 완만해지면서 줄어들고 있고, 막대 그래프도 끝부분에서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추세 연결을 하게 되게 되면, 실제로 오바마 정부가 계속 요구를 해왔던 위안화 절상에 대한 명분이, 미국의 이제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미국 경제의 체질을 회복을 하기 위한 건데, 실제로 지표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약달러와 이제 해외 수요 개선으로 인해서 이제 수입이 전월 수준 머무르 적자폭이 대폭 감소를 들었고요. 네. 지난달에 이제 중국, 멕시코 등지의 이제 수출 규모가 2008년 이후에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월 수출은 식품, 자동차, 엔진 그 연료 등의 판매 포조를 임어서 네. 1,587억 달러로 3.2% 증가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미국 경제가 실제로 현재 지표상으로는 회복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이 중국에 대해서 위안화 절상이라든지 해외 각국의 이 정책적 압박을 좀 많이 가했는데 이게 지표로서 확인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호재가 됐었던 재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12월 로이턴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는 평가인데 그만큼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더 불어넣은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2주 전부터 이제 얘기 나왔던 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이제 실제로 미국 경제 소비가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냐.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들은 구매할 어떤 준비가 되어 있냐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네네. 소비자 신뢰 지수로 이제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예상은 한 72 정도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는 74.2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소비 지표가 이제 6개월 이후에 최고치를 좀 달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래프랑 보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10월, 11월, 12월 달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저항선을 좀 그려놨는데 네. 동그란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양적 완화 정책 이후에 소비자의 심리 욕구가 좀 불안했다가 상승되면서 이번 달에 이제 그대로 이제 극대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이제 추수감사절로 이어지고 이제 산타랠리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미국의 그 소비가 실제로 지표상으로 이제 좋아졌다. 이 부분이 이제 중국의 긴축 문제를 좀 완화시키는 내용으로 해서 지수가 올라가게 됐고요. 네. 그래서 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블룸버그 통신 이코노미스 예상치가 이제 72.5였는데 이 부분을 돌파를 했고, 그래서 그 양적 완화 정치가 있었던 이제 11월 이후 소비 심리가 개선 조짐이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은행주들도 좀 올랐고요. 네. 그래서 JP모건 체이스가 1.52% 올랐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19% 올랐고, 그 다음에 S&P 소매지수도 0.14% 올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경제 지표가 주말에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수입 물가, 11월 수입 물가가 1.3% 상승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 구체적인 그 내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물가는 이제 올랐는데요. 네. 그 수입 물가 이제 1.3% 올랐고 1년 만에 이제 가장 높은 이제 상승률을 보여줬고 예상치는 0.8%를 좀 상회를 했습니다. 네. 근데 내용은 이제 석유 및 식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올랐다. 그러니까 상품 가격이 오른 것 때문에 일단은 그 소비자 수입 물가가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전년 대비 3.7%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별 특징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가 배당금을 5개월 만에 또 지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다고 하는데 1년에 배당을 이렇게 2번씩 하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요. 그 미국 그 자본주의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주주 우선주의로 해서 네. 기업 실적이 나게 되면은 주주들한테 그 급부를 좀 나눠주는 경향이 좀 큰데 특히 이제 지의 분기 배당을 인상했다는 얘기는 향후 실적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닝 모멘텀이 지속되니까 그 부분을 주주들한테 환원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제 지표랑 함께 긍정적으로 봤고요. 네. 내용은 이제 분기 배당을 기존 주당 12센트에서 13센트로 이제 올려서 수익률을 따지면 한 17% 정도 늘린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의 제프리 이멜트 CEO가 이제 성명에서 지 캐피탈의 이제 실적 회복과 산업 부문의 견조한 성과에 힘입어서 올 들어 두 번째 배당을 높이게 됐다. 네. 배경이 이렇게 됐고요. 네. 그래서 지는 이제 3.44% 올랐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지 캐피탈과 이제 산업 부문 견조한 성과가 G 캐피탈에는 이제 소매금융이나 이제 도매금융이 있는데 실제로 그 금융 쪽에서는 현금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이 얘기했던 유동성 위기라든지 뭐 디프레션 여러 가지보다는 실제로 신문에서는 GB 캐피탈의 실적이 늘어난 거 봐서는 뭐 어떤 돈의 흐름은 좀 완만하게 잘 흐르고 있다 볼 수 있고 네네. 그리고 산업 부분이 이제 견조한 성과가 냈다는 거는 G 산업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악재가 분명 미국 증시에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지급 준비를 인상했다는 게 시장 투자 심리를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임은 분명했지만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미국 시장 호조로 이끄는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이런 중국의 지급 준비율 악재, 뭐 중국의 긴축 정책이라는 이 악재가 더 이상은 시장에 악재로서의 힘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도 솔직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네. 그 글로벌 증시의 악재 중에 이제 그 중국 긴축이 어떻게 세계 경제 또 경기 회복에 찬물을 어느 정도 끼칠 것이냐인데 네. 지금 현재 그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서도 아시겠지만은 미국은 이제 또 홍화를 풀려고 하고 있고, 이제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감세안을 해서 재정정책까지 해가지고 드라이브로 걸려고 하고 있고, 네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넘쳐나는 달러와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인데, 네네. 그 브레이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중국 올 들어 6번째 지준을 인상을 했고요. 네. 그 대형은행 지준이 18.5%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상은행은 이제 4대 은행의 지급 준비는 19% 올랐고, 네. 인민은행 추가금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네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그 상충되는 정책들이 글로벌 넘버 1, 2 기업들이 이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밸런스가 잘 이루어지면 네. 의외로 경제가 이제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현재 지수는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에서는 소비자 물가 때문에 참 난감한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상승률이 좀 지나치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내용이 나온 걸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2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긴축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전년 대비보다 이제 5.1% 올랐고요. 전망치는 이제 4.7%인데 네. 구부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다른 지표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6.1%로 뭐 많이 좀 상승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의 11월 산업 생산이 전년비 13.3%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은 네네. 이제 전망치가 13%였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1월에서 11월 달까지 누적 그 산업 생산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네. 15.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도시 지역 고정자산 투자가 전년 대비 24.9%. 네. 그래서 예상치보다 모든 지표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이 물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서 네. 중국 당국으로선 참 이게 어려운 상황인데 뭐 중국 당국의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게 좀 아주 부정적인 내용이 아닌 게 뭐냐면 중국의 경제 성장은 정부가 연 한 12% 성장하는 걸 아주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자체가 이제 고성장 정책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이지만 과열되는 시장이 악화되는 걸 브레이크를 밟겠다는 네네. 거거든요. 근데 과열되는 부분은 강화되지만 그렇다고 중국 정책이 이제 그 정책이 시장에 약발에 안 먹혀서 네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 흑자가 중국의 무역 흑자 228억 9천만 달러인데 이 부분은 중국에서는 200억 달러를 연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도 계속 그 지급 상태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준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이 예상보다 빨리 되길 경우에는 네네. 글로벌 증시 경기 회복에 이제 어려움을 줄 건데 중국 정부 자체도 실제로 이제 주변국이 우리나라나 이제 일본이나 선진국들은 금리를 잘 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중국 정부 입장에서 급한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은 좀 천천히 할 걸 보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긴축에 대해서는 좀 과도한 우려는 좀 과도하다. 네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작게나마 시장에 미리 선반영된 그런 면도 그렇죠. 없잖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유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중국의 지준율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하락한 곳도 있지만 오르는 곳이 더 많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상승폭이 그다지 작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동차들이 이 자동차주들 쪽으로 해서 이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또 나오면서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고요. 반대로 금융주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구체적인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 FTSE 지수는 이제 0.08% 오른 5,812.95%로 조금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네. 독일 닥스 지수는 0.6% 오른 7,006.17%로 올랐고 프랑스 지수는 조금 하락을 했는데 네네. 0.01% 하락한 3,857.35%로 올라서 이제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자동차주가 주가를 상승 견인했는데 자동차 주라고 하게 되면 이제 독일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폭스바겐 11월 누적 판매량이 이제 12.7%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그다음에 BMW 4.38%, 다임러가
0.51% 올랐고요. 푸조가 0.96% 올랐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런 자동차 부분이 이제 소비가 늘었다는 거는, 실제로 구매력이 아주 상승했다. 특히 자동차라는 게 이제 비싼 물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유럽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이제 유동성 자체가 늘어나면서, 가처분 소득을 뭐 소비를 좀 하기 시작했다. 네네. 그 부분이 좀 유럽 자동차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긴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크게 받은 곳이 바로 상품 시장이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 이 국제 유가와 금값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가는 0.66% 하락한 87.79포인트로 끝났습니다. 네. 역시 이제 중국 긴축 문제 때문에 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 가격도 0.66% 하락한 금 가격도 저희 1,384.9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네. 달러 인덱스는 이제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이 87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주 주요 일정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어떤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핵심은 이번 주 이제 중국 긴축 우려를 극복할까, 네네. 그리고 금리 인상할 거니까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세 정책 연장이 이제 정치권 논의 주목되는 게 어떻게 될까인데 이 부분에 연동돼서 이제 FOMC 물가 지표,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먼저 그래프를 좀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면 감세 법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감세 법안을 할 경우에 이제 2011년도에 가처분 소득이 1,2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소비가 하게 되면 미국의 소비 여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 그래프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은 추가 양적 완화를 이제 안 한다고 해서 달러 강세가 지금 강세되고 국제 수익률이 채권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을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좀 못하지 않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번 주 FOMC에서 이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할 경우에는, 엔진을 이제 2개를 달고 내년 시장 전망을 좀 좋게 봐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내년, 다음 주에 이제 더 중요하게 볼 거는, 그다음에 물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화요일 이제 11월 생산 물가 지수가 이제 나오고 월가 예상치가 0.7% 상승인데요. 네. 10분과 에너지 대환 이른바 근원 PPI 상승이 0.3% 증가를 예상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15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0.2%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억제되고 있을 확인할 전망인데, 네. 앞에 말씀드린 그 감세 연장 법안 이후에 그다음에 그 FOMC 회의에서 네네.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걸 확실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네. 현재 그 소비 지표가 인플레이션 압박을 좀 덜 받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내년에 정책으로서 좀 더 쓸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번 주는 그 부분을 연동해서 좀 같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좀 발표되는 나머지 지표들은 이제 산업 생산, 기업 재고, 필라델피아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있는데 네.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 좀 확인해 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나 경기 선행 지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강남구청역 지점의 최우선 대리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보다 발빠르고 생동감 넘치는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방글라데시 한국 의류업체 공장서 폭력 시위가 격화돼 3명이 사망하고 25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10일 방글라데시 언론 매체 BD뉴스 24와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치타공 수출 가공 구역 지역부와 수도 다카에서 임금 인상률에 불만을 품은 섬유 근로자 수만여 명이 경력 시위 나서면서 경찰과 충돌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한국 의류업체인 영원무역 치타공 공장의 근로자들이 지난 11일 오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불법 시위를 벌인 이후 치타공 수출 가공 구역 지역 전역으로 확산됐는데요. 시위대는 11일 오후 영원무역 치타공 공장에서 공장 시설과 집기를 파괴하며 불법 폭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영원무역 측은 시설과 직원 보호 등을 위해 치타공과 다카의 공장 17곳을 폐쇄했습니다.
방글라데시 현지 한국 대사관과 언론에 따르면 경찰의 진압 작전이 시작되면서 12일 오후 2시부터 시위 사태는 소강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조태영 방글라데시 주재대사는 영원 무역 치타공 공장의 시위는 11일 오후 종료됐고 시위 이틀째인 12일에는 다른 현지 의류업체 공장 등에서 시위가 벌어졌다면서 영원 무역 현지 직원 4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한국인 직원 피해는 입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치타공 수출 가공 무역 지구내에는 의류, 신발, 자전거 등을 생산하는 70여 개 외국 회사 공장이 밀집해 있으며 23개 한국 업체도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지난주 제네바 협상에서 밝힌 우라늄 농축 관련 거부 발언으로 미국이 이란에 대해 핵 관련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미국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10일 이란이 우라늄 농축 관련 협의를 거부한 데 대해 새로운 국제사회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이모더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관련 행사에 참석해 이란이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 관련 협의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란에 대한 압력을 계속하고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특히 우리는 이란이 진지한 협상을 피하면 제재 수위만 올라갈 뿐이며 우리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때 비로소 제재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이와 별도로 미국은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압박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관리는 이란이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응해 의무를 준수하거나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을 맞는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에서 이례 없는 첫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의 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가운데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중심가에서 11일 2차례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페트라 쇼얀데르 스웨덴 경찰 대변인은 이날 사람이 많이 붐비는 시내 중심 쇼핑거리인 드로트닝 가탄 근처에 있던 차량이 폭발했으며 곧바로 위쪽 부근에서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폭발 현장 부근에서는 부상당한 남성 1명이 땅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됐으나 곧바로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 두 사람의 부상자가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들은 모두 경상이었습니다. 이번 연쇄 폭발과 관련 스웨덴 TT 뉴스통신사는 자사와 경찰이 폭발 약 10분 전께 스웨덴어와 아랍어 음성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 협박장을 받았다고 전해 이번 폭발이 테러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음성 파일의 주인공은 당신들이 이슬람에 대한 전쟁과 예언자 마호메트에 관한 경멸을 지속하고 마호메트를 풍자한 스웨덴 만화가 빌크스를 지지하는 한 우리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스웨덴의 아프간 파병과 마호메트 풍자 만화 사건 등을 거론했다고 TT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경찰과 외국인 노숙자 간 충돌이 발생해 외국인 노숙자 등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발생한 주민과 외국인 노숙자들 간 충돌이 진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1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충돌이 벌어진 부에노스아이레스시 남부 빌라 솔다트 지역의 인도 아메리카노 공원에는 전날 경찰 병력 1,200여 명이 배치됐으며 대부분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에서 온 노숙자들은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자체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등 질서를 되찾고 있는데요. 1,000여 명의 노숙자들은 지난 7일부터 6일째 이 공원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철거를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과 충돌로 노숙자 3명에서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1일과 12일에는 크리스타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방 및 시 정부와 노숙자,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사태 해결책을 협의했으며 법원은 화장실 설치와 식수 공급을 명령했습니다. 내년 10월 대선 출마가 유력한 마크리 시장은 정부의 무절제한 이민자 수용 정책이 이런 문제를 낳았다면서 페르난데스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난했는데요. 이에 대해 아니발 페르난데스 수석 장관은 마크리 시장의 발언은 제노포비아라며 노숙자들의 공원 점거는 부에노스아이레스시 정부가 주거 환경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 프로축구팀 응원단과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이 현지 시각으로 11일 모스크바 크렘린 광장 근처에서 동료 응원단원 사망과 관련해 항의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해 최소 3명이 중상을 입고 65명이 체포됐습니다. 시위대 5천여 명은 11일 모스크바 크렘린 광장 근처 마네주 광장에서 지난 6일 모스크바 축구팀 스파르타크 응원단인 예고르 스비리도프가 남부 카르카스 지역 출신 청년들과 집단 패싸움 과정에서 호신용 권총에 맞아 숨진 사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 사건 용의자들이 카르카스 지역에 위치한 카르발디노 바카리아 자치공화국 출신으로 밝혀지자 슬라브족 러시아인들이 평소 카르카스 인종에 대해 풍부했던 반감이 다시 폭발한 겁니다. 민족주의 단체들이 조직한 것으로 알려진 이날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러시안을 위한 러시아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진압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또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일부는 광장에 세워진 성탄절 트리 장식을 떼어내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과 테러 진압부대 요원들이 곤봉을 휘두르며 해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한때 부상자 중 1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6명의 용의자가 체포됐으나 이 중 5명을 곧바로 석방하자 이에 축구 팬들이 블로그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항의 여론이 급속히 번졌고 일부 청소년들은 모스크바 시내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경찰은 다시 용의자 3명을 붙잡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IT 당국이 지난주 대선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선 결과 재검표 의지를 밝혔는데요. 일부 후보들의 거부로 사태는 더욱더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올 초 강진과 디운 콜레라 등으로 황폐화된 중남미 IT가 지난달 말 치러진 대선 결과에 대한 의혹과 논란으로 또다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치러진 대선에서 1위를 차지한 야당의 미를란드 마니가 후보와 가수 출신의 3위 후보 미셸 마르텔리 후보는 11일 선거관리위원회 재검표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집권당 후보로 2위를 차지해 결선 투표에 진출한 주드 셀레스틴 후보는 실제로 2등이 아닌 1등이었다며 선거 결과 조작을 주장하면서 재검표 계획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마니가 후보는 재검표 거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절차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위기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반정부 구호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으나 3위에 그쳐 결선 진출이 좌절됐던 마르텔리 후보는 선거를 조작한 같은 세력에 의해 재검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상 기온의 여파로 중동 곳곳에 폭우와 폭설,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해결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중동 지역을 휩쓴 강풍과 폭우로 12일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화물선 한 척이 침몰하고 이집트의 주요 항구가 폐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상 고온 현상과 오랜 가뭄 끝에 중동 지역에는 이날 강한 바람 동파나 폭우가 곳곳에 쏟아졌고 이집트와 요르단 등지에는 모래 폭풍이 불어 하늘을 황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이집트는 지중해 연안 지역에 몰아친 강풍과 폭우 속에 최대 항구인 알렉산드리아 항과 누에바 항 등을 임시 폐쇄했으며 시리아도 주요 항구인 타르투스 항의 선박 출입을 통제했는데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또 폭우로 공장 건물이 무너져 최소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통로인 수에즈 운하 선박 통행도 강풍과 폭우로 큰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남부 아시도드 항에서 11km 떨어진 지중해에서는 몰도바 선적의 화물선 한 척이 폭풍으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이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 11명은 인근 해역을 지나던 대만 선박에 의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레바논에서도 폭우로 수도 베이루트의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산간 지역에서는 폭설로 여러 마을이 고립되는 사태도 빚어졌습니다. 한편 요르단 수도 암만에 있는 국제공항은 모래 폭풍 탓에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최대 피라미드 금융사기 사건으로 징역 150년 선고받은 복역 중인 버나드 메이도프의 큰아들이 뉴욕 맨하튼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마크 메이도프가 이날 소호 지역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져 있는 것을 그의 장인이 발견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이날 오전 7시 30분경 경찰에 신고했으며
마크 메이도프가 유서를 남겼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크 메이도프와 그의 동생인 앤드루 메이도프는 부친의 사기 사건이 드러난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아왔지만 형사적 혐의를 받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가 밝혔는데요. 사건이 드러난 후 버나드 메이도프의 동생인 피터 메이도프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밝혀졌지만 두 아들은 이 회사의 트레이딩 분야에서 함께 일했을 뿐 폰지 사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나드 메이도프는 자신을 뉴욕에서 가장 큰 실적을 낸 자금 운용자라고 선전하며 자선 기금과 은행, 할리우드 유명 배우 등을 상대로 650억 달러에 달하는 희대의 폰지 사기를 벌이다 지난 2008년 12월 체포돼 작년 6월 150년형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소식을 지구촌 별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아이들이 도심 한복판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번지점프를 하는 동영상이 유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완벽히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재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40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10대로 추정되는 러시아 아이들 6명이 도심에 있는 눈 쌓인 건물 지붕에서 한 소녀의 번지점프를 준비했는데요. 밧줄이 달린 썰매를 탄 뒤 준비를 마친 이 소녀는 친구들의 응원 속에 10여 미터 아래로 낙하했습니다. 번지점프에 성공한 소녀가 밧줄에 매달려 건물 사이를 오가는 것을 동영상은 마무리됐는데요. 동영상이 유포되자 해외 언론들은 죽음의 번지점프, 익스트림 눈썰매라며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의 뉴스 채널 CNN이 방송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지난 9일 미국 CNN은 영국 대학교의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소식을 전하던 중 짐 캐리 주연의 영화 덤앤더머에서 주인공 제프 다니엘스가 설사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습니다. 당시 뉴스는 영국 대학생들의 시위 피켓을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의 영상이 전달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화면은 갑자기 엉뚱한 설사 장면으로 대치돼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화면은 황급히 스튜디오를 비췄으며 뉴스 앵커는 설마 이 장면이 방송되고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기억에 남을 만한 방송사고, 당황하긴 했지만 정말 재미있다며 비난보다는 격려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연소 카레이서가 등장했습니다. 거친 남성 세계 전유미라고 생각했던 카레 시에 8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가 등장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앰버 벨. 벨은 주로 드래그 레이싱, 즉 단거리 경주를 즐깁니다. 벨은 시속 96.6km/h로 자신의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벨이 처음 레이싱을 시작한 것은 아버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레이싱을 좋아하는 아버지를 따라 경주를 자주 시청한 것이 계기가 됐는데요. 벨의 아버지는 벨은 자발적으로 차를 타고 레이싱을 시작했다며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줬을 뿐 나머지는 벨이 알아서 잘 해나갔다고 전했습니다. 벨은 레이싱을 하기 전 스타트 라인에 섰을 때 가장 떨린다고 말했는데요. 벨은 기회가 되는 한 앞으로도 레이싱을 즐길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카레이서가 되기 위해 연습에 매진하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두 다리로 서서 살살 댄스를 추는 강아지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이 네티즌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강아리가 두 앞발을 들고 춤을 추고 있는 건데요. 마치 살살 춤을 추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영화 속 강아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발로 완벽히 섰는데요. 강아지는 엉덩이를 자유자재로 흔들었습니다. 두 다리가 마치 팔처럼 보여 살사 혹은 훌라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강아지는 재미난 듯 쉴 틈 없이 계속 춤을 췄습니다. 올린 다리를 연신 번갈아가며 장단을 맞추기도 하네요. 강아지의 춤은 음악이 끝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지친 기색도 없었는데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단 5일 만에 조회수 20만 건을 넘겼는데요.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귀엽다. 강아지가 진짜로 즐기면서 춤을 추는 것 같다. 리듬감이 뛰어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 학생들이 과소비 예방에 효과가 있는 똑똑한 지갑을 개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소문난 지갑이 바로 그것. MIT 미디어랩 소속 학생들이 개발한 이 제품은 화폐를 직접 주고받기보다는 신용카드나 온라인 송금을 주로 이용함으로써 자칫 무뎌지기 쉬운 현대인들의 경제 감각을 촉박이나 시각을 통해 되살린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접는 형태의 가죽 지갑인 이 제품은 은행 계좌 상태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지갑의 형태 및 상태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특징인데요. 지갑의 종류는 거래 내역이 발생할 때마다 진동으로 알려주는 범블비, 지출액이 한 달 예산 한도에 가까워지도록 지갑이 잘 안 열리는 마더베어, 잔고에 따라 지갑의 부피가 팽창 수축하는 피콕 등 총 3가지로 개발됐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개발됐습니다. 지난 10일 영국 일간지 메트로에 공개된 세계 최대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독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케이크의 무게는 4,200kg이며 길이는 3m, 한눈에 봐도 엄청난 크기인데요. 이 대형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아무 장식을 하지 않아 흰 눈을 표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신 케이크를 실은 차량은 트리와 모빌로 꾸몄는데요. 케이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케이크의 인기는 최고였습니다. 초대형 케이크를 만든 제빵사 르네 클라우스는 케이크를 조각으로 잘라 모두 판매했는데요. 부스러기 하나도 남지 않았다며 이런 케이크를 만들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케이크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고 수익금은 모두 자선단체에 전달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생동감 넘치는 지구촌 소식으로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부터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진행하려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 자본을 투입해야 됩니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자금 부담이 크게 늘어 사업성이 높은 PF만 선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현대건설 매각 주관사인 외환은행의 실무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현대건설 채권단이 고발 시 파격서 내용을 어긴 것으로 간주해 현대차 그룹의 예비 협상자 지위를 박탈할 수도 있다고 밝혀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내년 한 해 동안에만 기업들의 역외 탈루 세금을 1조 원 이상 걷어들이기로 하고 기업들의 해외 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 역외 탈세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국 프랜차이즈협회는 공정위에 롯데마트의 치킨 판매를 부당 염가 판매 행위로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치킨업계에서 공식적으로 제소해오면 롯데마트의 염가 판매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22개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에서는 부처별 내년도 계획과 함께 공정한 사회 실천 과제, G20회의 후속 정책 과제 등이 공통 보고 내용에 포함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무분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라는 그런 오명을 듣기도 했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부동산 PF 대출제도 개선안을 좀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핵심은 이제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사업을 막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정상적인 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골자였는데요. 네. 아마도 이 이면에는 PF 부실에 따른 저축은행 부실하고요. 네네. 이에 따른 금융권 동반 부실을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국이 마련 중인 제도 개선 방안은 크게 시행사, 시공사에 대한 의무화 자격을 마련해서요. 네네. PF 부실의 원인을 최소화시키고요. 또 공공기관의 사업 보증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보증 상품을 만들어 건전한 PF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건데요. 네네. 세부적으로 좀 내용을 보면요. 우선 부실 최소화를 위해서 시행사에 대해서 자기 자본 규제가 도입됩니다. 네네. 예를 들어 시행사도 사업 규모에 따라 일정 정도 자기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현재는 자기 자본 투자 없이 가능하고요. 네네. 또 아울러 시공사인 건설사에 대해서도 시행사에 대한 지분 출연을 일정 정도 의무화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네. 또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시공사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동 시공을 하는 것 등을 고려 중인데요. 네. 동시에 이제 PF 활성화 방안도 마련 중인데요. 내용을 보면 대한주택보증 등
그 보증 기간의 보증 확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또 아울러 그 PF 사업장에 대한 그 평가 결과를 하고요. 그거를 이제 공시한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금융 단계 이제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그 무분별한 PF 사업으로 인해서 그 PF 부실이 생기면 그 시공사 은행까지 전이된다. 네네. 이런 위기감이 있고요. 그래서 그 반드시 이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일단은 제도 개선 방안은 그 내년쯤 마무리 져가지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 시행될 것 같습니다. 네. 시행사, 이 시공사의 자격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이 자격이라는 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죠. 또 이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그만큼 또 든든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방안인데, 네. 이 업계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일단은 그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그 PF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요. 그 업계의 시각은 뭐 금융당국이 그 너무 PF 현실을 모르고 있다. 좀 부정적인 시각이 좀 강한데요. 한마디로 그 제도 개선을 위해서 그 PF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고요. 네. 그 건설사들 역시 그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우선 그 시행사 입장을 보면요. 그 시행사는 그 자기 자본의 의무화가 도입되면은 그 PF 개발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 시공사인 건설사도 그 이제 만약에 그 시행사에 대한 그 지분 출연 의무화가 된다 그러면요. 현행 그 이제 지급 보증과 다를 바가 없다. 네. 그래서 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또 그 PF 활성화를 늘려서 PF 활성화를 위해서 그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한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네. 그 대한주택보증의 그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반적으로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은 어떤 그 제도 개선보다는요. 네. 금융권의 어떤 PF 평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PF 평가 능력이나 그 리스크 관리 능력을 키워서 네. 좀 더 사업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을 해보자면 정책적인 내용보다도 이 그렇죠. 금융권 자율적으로 그 장치를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네, 이런 예, 시각이 그렇죠. 더 그런 강하다는 쪽으로 좀 거군요. 많이 의견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M&A 관련 소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 주말 동안에 상당한 관심을 또 끌었어요. 예, 현대차가 그렇죠. 이 외환은행 관계자 3명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즉각 또 채권단에서는 그럴 경우에는 확약서를 어긴 내용이다. 그렇죠. 우리도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지적하신 대로 그 지난 주말에 그 현대자동차그룹이 보도자를 냈는데요. 네네. 그 핵심이 이제 그 외환은행 실무자, 그 채권단이죠. 그 외환은행 실무자에 대해서 그 매각에 불공정을 했다. 그래서 네네. 그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채권단이 또 지난 주말에 이제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네. 뭐 채권단은 그 만약 현대차그룹이 그 채권단을 고발하면은 그 확약서 내용을 어긴 것으로 간주해서요. 네. 그 현대차그룹의 그 예비 협상제 지위를 바탈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한마디로 이번에는 그 채권단이 이제 현대차를 압박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현대차그룹은 뭐 정식 고발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 발을 빼면서 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뭐 현대차그룹의 고발이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 그 현대차그룹이 채권단을 고발하면요, 그 채권단과 현대차그룹 간의 또 다른 이제 법정 공방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이에 앞서서 또 현대그룹이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 애무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는데요. 네네.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볼 때 그 현대건설 M&A가 그 본질보다는 저 법정 공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채권단이 그 현대그룹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마감 시간이 오는 14일입니다. 그래서 현대그룹이 오는 14일까지 그 채권단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어떻게 응하냐에 따라서 그 현대건설 M&A가 앞으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소 혼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승자나 패자나 어쩔 수 없이 좀 상처를 좀 크게 입을 것 그렇죠. 이 형상에 봐서 뭐 승자든 패자든 네네. 간에 그 큰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국세청이 이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 탈루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이 구체적인 방안을 또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국세청이 기업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년에는 그 국세청이 그 기업들의 그 역외 탈루 세금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 네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뭐 즉 기업들의 그 해외 지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그 정밀하게 조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뭐 쉽게 이제 그 통상 우리가 세무조사로 국내 세무조사로 한 2조 원 정도를 거둬들이고 있는데요. 네. 국세청 이와 별개로 그 역외 세무조사를 통해서 1조 원 이상의 세수 징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세청은 뭐 홍콩 등 이제 국제금융시 4곳하고요. 네. 그리고 중국 상하이 등 그 국내 기업이 많이 진출한 곳에 네. 그 해외 정보 수집 요원을 파견하고요. 또 그 역외 탈사의 조사를 전담할 조직도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 국세청이 이번 역외 탈루 세금 조사 강화는 그 기업을 겨냥하고 있거든요. 네. 그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적자는 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최대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롯데마트의 치킨, 이마트 피자에 이어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먹거리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이를 두고 공정위가 좀 조사를 하겠다 하는데 그렇죠. 그만큼 또 시장의 관심도 크고 업계 반발도 크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 그렇죠. 프랜차이즈 협회에서는 정식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공정위에 그 이의 제기를 할 텐데요. 네네. 공정위가 이거를 봐서 그냥 불공정한 거래로 보느냐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릴 것 같은데요. 그 프랜차이즈 협회 의견에 의하면은 그 롯데마트가 마진을 남기지 않거나 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치킨을 판매하고 있다. 네네. 이런 주장입니다. 일단은 그 공정의 이제 판단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그 공정의 역할 중 하나가 또 상생이 있지만요. 또 네. 다른 큰 역할 하나는 그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롯데마트 치킨을 상생으로 보느냐, 네. 아니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보느냐에 따라서 좀 판단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현재 그 롯데마트 치킨의 경우 지난 일요일까지 한 10만 마리가 넘게 팔려진 걸로 10만 마리가 이상 네네. 팔려진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해외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회의가 멕시코 칸쿤에서 열렸는데 지난 주말 막을 내렸습니다.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오기는 했는데 내실이 좀 없었다라는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칸쿤 기후변화 회의는 그 2014년 이후 전 세계가 그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네. 회의인데요. 뭐 우리 입장에서 뭐 상당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 멕시코 칸쿤에서 열렸는데요. 일단은 그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네. 외신 등에 따르면 뭐 참가국들이 그 회의 막판에 그 녹색 기금 조성에 합의하는데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뭐 합의문에 그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하지 못했고요. 또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선곡인데요. 네네. 그 다음번 기후변화 회의는 그 내년에 그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열린 예정인데요. 네네. 그 칸쿤 회의 역시 그 개독하고 선임과 입장 차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네. 내년에 열리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회의에서 어떤 그 개독과 선임 간의 입장 차가 좁혀질지가 관심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달러 시대가 또 눈앞에 다가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소득 달러가 이제 그 원화의 달러가에 따라 좀 변동이 심한데요. 그렇죠. 올해 이제 기준으로 한 국민소득이 한 2만 510달러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그 이제 국민소득 2만 달러 돌파는 그 2007년 말에 2만 달러를 넘어섰다가요. 떨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돌파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국민소득 2만 달러 중에서도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네. 실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었다는 것보다도 더 커지는 빈부격차에 네. 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정부 부처에서 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밖에 다양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번 주는 그 정부 부처의 그 내년 업무 보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네. 또 그 정부에서 그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등 그 경제정책 운영 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 일정별로 보면요. 그 우선 13일에는 그 내년도 예산 배정 계획이 최종 확정되는데요. 그 정부는 그 오늘 국회를 열어서요. 그 내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의결합니다. 또 한국은행에서 그 11월 그 수출입 물가지수를 공개하고요. 네. 또 13일에는 그 지식경제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도하는 그 대중소기업 그 동방성장위원회 출범식이 열립니다. 네네. 그 이 위원회는 뭐 앞으로 그 동반성장 지수를 발표하고요. 그 1조 원대 그 동반성장 기금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네. 그 14일부터는 이제 그 정부 부처 업무부가 본격화되는데요. 그 첫 테이프는 이제 기획재정부가 끊을 예정입니다. 네. 기획재정부는 이제 14일 그 내년도 업무 보고를 하면서요. 그 내년도 이제 경제정책 운영 방향을 발표합니다. 네. 그 기획재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그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고 네. 그 내년도 그 경제정책 핵심 운영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네. 또 14일에는 그 한국은행에서 그 3, 4분기 중 그 자금순환 동향을 공개합니다. 그 15일에는 그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을 주제로 해가지고요. 네. 뭐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그 중소기업청 공동으로 업무 보고를 진행합니다. 네. 뭐 여기에는 뭐 그 상생 방안의 그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그 보완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 15일에는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는데요. 그 10월에 발표된 그 10월 고용동향의 경우 그 취업자 증가 규모가 30만 6천 명으로 그 30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네. 그래서 11월에도 그 취업자 증가 폭이 30만 명을 넘어설지가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 16일에는 그 기획재정부에서 그 내년도 그 공공기관 청년 인턴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요. 네. 또 17일에서 좀 관심을 가져올 게 있는데요. 그 17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그 소득세법 등 15개 세법 시행령을 네. 개정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산업부의 이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센 증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증시 2,000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조정이 좀 있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2,000선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출발 센 증시에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